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광복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지게 됐는가를 봤었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광복 이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점령하게 됐다. 뭐 가장 간단하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일단은 남한에는 미군정이 들어오죠. 그리고 북한은 기존에 건국준비위원회에 있었던 인민위원회에게 통치권을 넘겨줘서 행정권을 넘겨줘서 간접 통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미국, 영국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들과 소련, 사회주의 국가가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개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 결론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뭐였나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최종적으로는 세운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임시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지고 안정화될 때까지 아무리 길어도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 한반도 문제를 장기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세운다. 요 세 가지였었죠.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세워집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세워지지만 굉장히 미국과 소련이 입장이 다른 면이 있었죠. 즉 임시정부를 만들 때 어느 정도의 단체까지 참여시킬 거냐. 요게 문제가 뭐였어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 사항 중에 신탁 통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우파는 미국을 지지하지만 신탁 통치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우파는. 하지만 좌파는 소련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탁 통치까지도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미소 간의 논쟁은 이런 거죠. 미국은 임시정부를 만들 때 어떤 의견을 가진 사람이든 다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왜냐면 우파를 참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파가 미국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만들어진 임시정부에 우파를 참여시켜야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주의 논리를 가져와서 모든 의견을 가진 단체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소련은 일단은 임시정부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론이니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즉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임시정부 협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사실 속마음은 뭐예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전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 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련을 지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만 꾸려야 만들어지는 임시정부가 소련의 영향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임시정부를 만들 때 어느 단체까지 협의를 시킬 것인가 요거를 놓고 의견이 나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견이 나뉠 것 같으니까 이게 점점점 이제 남북한이 나눠지는 밑그림이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여운형,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게 좌우합작위원회였어요. 하지만 좌우합작위원회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다시 한번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지만 또 같은 문제로 결렬이 됐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되죠. 그래서 유엔이 남북한 인구비례 총선거를 하자. 그래서 총선거를 치러서 그걸 바탕으로 정부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민주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련이 이걸 반대하고 나서죠. 그래서 유엔이 선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하려고 했을 때 소련은 이 임시위원단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걸 막게 되죠. 왜냐하면 북한이 인구가 적다. 그러면 북한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회의원 수가 더 적을 거 아니냐. 그럼 모든 결정들은 앞으로 다 남한에게 유리하게 내려질 거 아니냐. 우리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해서 북한을 이제 북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소련이 이 유엔이 제시한 남북한 인구 비례 총선거 요걸 거부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엔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국내 정치인이었던 이승만도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정읍 발언을 하면서 남한만의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준비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받았던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이 이 명령 이행을 거부해서 또 반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50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50 총선을 통해서 정부가 이루어지고 헌법을 만드는 재원의회가 구성이 됐었죠. 재원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재원의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해서 1948년 8월 15일에 해방된 지 꼭 3년 만에 우리만의 정부가 수립이 됐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남북한이 나눠졌었고요. 나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맞짱 한번 떠야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은 너무 슬프죠. 전쟁이 안 벌어지고 통일 정부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 분열되더라도 전쟁은 겪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분열되면 의뢰 이런 갈등을 겪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난 가고 있는 일반 백성 국민 일반 국민들 그다음에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군인들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음, 일단 6.25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용어 구분을 좀 해두셔야 돼요. 여기는 우리나라니까 남한이니까 남한 입장에서의 용어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겠죠. 일단은 우리 정부는 현재 헌법상 북한 정부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만이 합법적인 공식 정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명령을 받는 우리나라 군대만이 정규군이고 그래서 남한군을 국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군대만 정규군이니까. 그리고 북한군은 이제 북한 정부의 명령을 받고 있는 군대는 북한군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국군 하면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그래. 그래서 국군 하면 남한군을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군이 남한군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전쟁이 어떤 배경에서 벌어졌는지를 봐야겠죠.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8선을 두고 이제 남과 북 양측이 나뉘었죠. 그래서 남쪽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 미국의 통치를 아직까지는 받고 있는 상황이고 48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이 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소련이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6월 25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이전에도요 요 38선에서는 계속 크고 작은 군사 충돌들이 좀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38선 인근에서 계속 크고 작은 전투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런 사실 우리 작년에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자본주의 중심의 미국, 사회주의 중심의 소련이 이렇게 갈등, 경쟁을 펼치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인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이 남한을, 소련이 북한을 지원하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냉전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중국도 나름대로 자본주의의 국민당, 그다음에 공산주의의 공산당 이렇게 경쟁을 펼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자본주의의 국민당이 패배하고 대만으로 도망가게 되고요. 중국 본토 전체는 공산주의 공산당이 차지를 하게 되죠.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계기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중국 공산화가 1949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1950년이잖아요. 그 다음 해에 바로 전쟁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됐다는 게 얼마나 우리 한국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인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개를 보면 일단 김일성은 이제 처음부터 남한을 군사적으로 침략해서 남한을 공산화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밀리에 소련과 중국을 방문해서 지금 소련과 중국 둘 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이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본인도 북한의 사회주의고. 그래서 김일성이 잠깐 잡음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김일성이 이렇게 소련과 중국을 방문해서 내가 전쟁을 치를 건데 남한을 공격해 들어가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킬 계획인데 전쟁을 무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도 북한과 비밀협정을 체결해서 최신 무기를 나름대로 그 시기에 최신 무기를 제공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조선의용군을 귀국시켜서 북한의 인민군 전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기보다 어쨌든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을 걸 약속받고 출발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미국이 묘한 선택을 해요. 에치슨 선언이라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 국무부 장관이 에치슨이었는데 미국이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빼버립니다. 1950년 1월에 남한이 제외되는데 미국이 어떤 의도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문들도 제기되고 있는 뭐 그런 이제 부분인데 어쨌든 뭐 미국이 어떤 의도로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원래는 남한을 포함시키고 있었는데 이 태평양 지역 방위선을 개정하면서 고치면서 남한을 빼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요 빨간 선이 에치슨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에치슨 라인이 의미하는 것은 요 빨간 선의 요 남쪽으로만 미국이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죠? 근데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까지 가 있었는데 에치슨 라인이 새롭게 1월 달에 그어지면서 후퇴가 된 거지. 그래서 미국의 이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일본까지만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빠지게 돼요. 이게 지금 얼마나 결정적인 계기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지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북한은 사회주의죠. 김일성. 그다음에 남한은 자본주의 정부가 성립이 됐어요. 일본도 옆에 자본주의지만 일본은 전쟁 끝난 지 진짜 얼마 안 됐으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소련이 사회주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자본주의고.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에치슨 라인 선언을 해서 어, 남한을 자기네들의 방위선에서 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세요. 북한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큰형님이 중국 얼마나 큰 나라예요. 소련도 그렇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큰형님이 둘이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박 이러고 있는데 뭐예요? 미국이 에치슨 선언을 새로 해서 미국 방위선에서 남한도 빼버렸네. 그러면 미국 이제 나만 안 지켜주나? 이런 생각까지 들겠죠. 그러면 나한테는 큰형님이 둘이나 생겼고 내가 전쟁을 선언하면 나를 도와준다고 두 분 다 약속을 했는데 미국은 남한을 방위선에서 뺀대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북한은 남한을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화 된 것도 그렇고 미국이 1950년에 그러니까 사회주의화 된 그 다음 해죠. 에치슨 선언을 해서 자기네들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남한을 빼버린 것도 그렇고 북한한테 자신감을 주는 모습들이라는 거지. 중국이라는 내 팀도 생겼고 그다음에 남한의 큰형님은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남한을 안 지켜줄 것처럼 방위선을 새로 그어버렸고 이러니까 북한이 자신감을 얻고 공격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전반적인 전개는 사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 화살표들만. 요거 어떤 내용들인지 다 아시겠죠? 그냥 딱 봐도 보이잖아. 그죠? 요게 다예요. 별거 없어. 빨간색 뭐 지도 깔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가 북한군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 파란색 화살표가 우리 남한군과 유엔군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요 화살표의 전개 방향들 사실 6.25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고 너무 유명한 전쟁이기 때문에 요 정도 화살표 진행만 보여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북한이 6월 25일에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들을 밀고 내려와서 우리나라가 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6월 25일 그것도 새벽에 갑자기 남침을 했고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한반도 남쪽 지방을 밀고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급하게 부랴부랴 도망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은 전차를 앞세워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부산으로 정부가 피난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요걸 역전시키는 게 여러분들의 고향에서 시작된 작전이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죠. 그래서 유엔이 일단은 긴급하게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서 북한의 남침을 이건 침략행위다라고 규정을 했고 빠르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의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엔군을 메가더 장군,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군, 우리나라 국군과 유엔군이 함께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해서 성공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세를 역전해서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나름대로 압록강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압록강까지 진출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전세가 역전되는 계기는 뭐였어요? 중국이 참전을 한 거죠.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일사후퇴라고 해요. 그래서 1951년 해가 바뀌고 나서 그 추운 겨울에 급하게 이제 흥남부두라는 곳에서 후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 이게 이제 일사후퇴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치고 올라가서 서울을 재수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38선 인근 지역에서 북한군, 중공군과 우리 국군 및 유엔군이 서로 비등비등한 세력으로 요 땅 조금 빼앗고 또 뺏기고 저 땅 조금 빼앗고 또 뺏기고 요런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하죠. 누가 승리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랑 북한 세력이 이 38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막 여기서 계속 싸우면서 이 땅이 어제는 북한 땅이었다가 오늘은
뭐 남한 땅이었다가 다시 내일은 또 북한 땅 되고 그 다음 날은 또 남한 땅 되고 이런 식의 전투가 여기서 계속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1951년도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 6.25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는 게 1953년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951년에 이미 요 38선 부근에서 이렇게 교착 상태에 들어가서 사실 6.25 전쟁의 전체의 3분의 2 지점은 요 상황의 반복이에요. 38선 인근 지역에서 막 치고받고 하는 그 모습이 반복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고지전이라고 하죠. 요 산 언덕배기 하나, 요 산 고지 하나를 어제는 북한 거, 오늘은 남한 거, 또 내일은 북한 거, 요게 반복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졌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1953년 7월에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사이에 휴전회담이 시작이 되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작전지휘권 자체를 유엔군에 넘겼기 때문에 이 협상권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사이에 휴전회담이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휴전에 반대해요. 끝까지 밀고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결국에는 마침내 1953년 7월에 휴전에 양측이 동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파블로 피카소 너무 유명한 화가죠. 화가가 이분이 뭐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에 직접 방문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한국 6.25 전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학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던 모양이에요. 그 작품입니다. 한국에서의 학살. 사실 6.25 전쟁은 학살이 또 많았던 전쟁이기도 해요. 많은 뭐 노근리 학살도 그렇고 뭐 서울대병원 학살도 그렇고 보도연맹 학살도 그렇고 많은 학살 사건들이 있었던 그거는 누구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정부도 학살을 많이 했었고요. 북한군도 학살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양측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림도 있었다. 근데 이런 그림은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는 거고 6.25 전쟁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전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